텐텐 모의고사 기본 잡기 1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월부터 이제 2024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 8월에 기본을 잘 잡아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성적들이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틀이 잡혀야 고득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실력이 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론 정리라든가 판례 정리 이거를 잘 꾸준히 하게 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올 하반기부터 성적들이 쑥쑥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1회 해설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빈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통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입니다. 먼저 이게 개념이 딱 나와야 되겠죠. 이 통칭이란 일상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일상적인 국민에 대한 행정이 아니라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또는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성격의 국가작용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법을 가지고 사법심사를 하는 것이 이게 곤란하다 보니까 아예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를 시키자 라는 국가작용을 통칭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통칭이를 인정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법심사가 지금 배제되는 국가작용인데 이게 너무 넓게 인정되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되 지극히 신중하고 엄격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법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겠죠. 이게 이 고도의 정책 성격의 국가작용으로서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문제는 이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 판단은 오로지 행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틀렸죠. 이 부분은 앞부분 맞습니다.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되 이 부분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국가작용들은 자, 고도라는 의미가 중요하겠습니다. 일상적인 행정하고 좀 달라요. 또는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 이런 경우는 고도의 국가작용, 정치적 성격의 국가작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처럼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고도의 국가작용으로 보질 않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결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작용들이 고도의 국가작용이지 늘상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 이런 경우는 통치행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이 맞죠? 계엄선포.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결국은 사법부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를 여러분들이 사건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자, 우리 대법원이 계엄선포 확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부정합니다. 이거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사법부가 법적으로 계엄선포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안들 명백히 내란죄 구속요건에 해당한다. 자, 이럴 때는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의 내란죄를 위반했다라는 범죄행위. 이렇게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했다라고 보이게 되면 이때는 법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범죄 여부는 판단해 줘야 될 테니까. 자, 이럴 때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군사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적 영역이죠. 군사적, 전략적, 전술적 이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군사보호구로 지정을 했다가 또는 그렇게 뭐 전술적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를 한다거나 이런 영역들을 우리 대법원이 통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판례가 항고송 대상이
부적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대상으로 보진 않았어요. 다툴 수 있다 틀렸죠. 자, 지금 옳은 것의 조합인데 니은번과 디귿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정보 공개. 이쪽도 굉장히 우리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다. 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자,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을 통해서 그 사본이 교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 공개를 한 게 아니죠.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공개를 한 게 아니라 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하다 보니까 법원이 통보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공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청구권자가 지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개를 해달라라고 공개 방법을 지정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 공개 방법대로 이대로 공개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기속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우회적 방법에 의한 공개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당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 이 법률에 관한 공개라 볼 수 있다?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국민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부터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인, 당이 들어가는 것이고 법인도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국적의 국민이라면 권리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이 단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 같은 것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3번 공개 청구 대상되는 정보. 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유, 공개 청구를 하는 사유는 딱 지정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알 권리에 의해서 인정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개 청구는 그냥 알고 싶으면 자, 요게 사유예요. 알 권리. 그러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말까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구권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냥 알고 싶으면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가 아니면 이 외에는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개 청구 대상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됐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나는 청구받고 싶다. 공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이 청구권자가 공개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이냐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냥 알고 싶으면 돼요. 공개 청구 사유가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이 특별한 제한들이 없어요. 청구 목적도.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 청구, 이 비공개 사유가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3번 갑시다. 신뢰본칙 굉장히 중요하죠. 자, 흐름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 신뢰보호에 대상되는 선행조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신뢰를 했죠. 신뢰를 한 다음에 개인도 이걸 믿고 뭔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 이 정도까지 갔는데 신뢰했던 선행조치를 변경을 하더라. 그리고 신뢰가 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위법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선행조치에 위반되는 후행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이런 사안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선행조치는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을 후행조치와 관련해서 공적견해 표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공적견해 표명은 뭘 적극적으로 하겠다. 적극적으로. 아니면 하지 않겠다. 부작위도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작위가 신뢰보호의 대상되는 공적견해 표명이 되려면 말 그대로 표명이 있어야 돼요. 표명.
묵시적 견해 표명도 됩니다. 단 이렇게 묵시적이라도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다면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비과세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면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신 착오에 의한 방치, 단순 부작위 이렇게 표명이 없을 때는 공적 견해 표명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 공적 견해 표명 당연히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견해 표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할 때입니다.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책임이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결국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위에 있는 자가 뭔가 표명을 했을 때 실질적 신뢰 가능성이 있냐 이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 권한 분장이 아니고 국민들의 실질적 신뢰 가능성. 자, 디귿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사전에 적정 통보했단 말은 통보받은 대로 일정한 시설들을 갖췄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적정 통보를 했단 말은 뒤에 일정한 시설을 구비해서 허가 신청한 자에 대해 다시 심사한 다음에 허가해 주겠다. 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믿고 적정 통보를 받고 이거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다수 청소업자 난립으로 안정적 효율적 청소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신뢰 깨지겠죠. 내가 막대한 비용 들여가지고 준비 다 해놨더니 청소 업무 수행, 효율적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건 중대한 공익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행정청 입장에서 효율적 행정관리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런 게 있다면 처음부터 뭐 이 사유를 들어가지고 적정 통보를 거부했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리을론 가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취약지 병원 운영에 대해서 지방세인데 비과세 견해 표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공적 견해 표명을 어떻게 본다 그랬냐면 형식적 권한 분장이 아니라 실질적 신뢰 가능성이에요. 이 지방세는 형식적 권한 분장에 의하면 이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기관이죠. 여기에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장관이 이렇게 지방세, 비과세 하겠다라고 표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이 부분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뢰 가능성. 아니, 장관이 나서가지고 비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형식적으로는 권한이 없지만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자가 사실은폐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진 않았어요. 자, 어떤 허가를 받았고 자, 이 허가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자, 위법했다 해봅시다. 위법해요. 위법한데 상대방이 이렇게 허가를 신청한 상대방이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이 사람한테 어떤 뭐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거나 행정청을 기망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다 이렇게 보세요. 다만 허가가 잘못됐어요. 행정청이 뭐 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잘 보세요. 이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이 없더라도 만약에 허가가 위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던 거죠. 자, 그 말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은 나중에 이 허가가 위법이라는 걸 행정청이 알게 되면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듯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실내 보호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뻔히 허가가 취소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실내에 침해가 생겼다 이런 걸 주장을 못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뭐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허가 취소될 거라는 걸 예측했으니까 실내보호 주장을 못하는데 이게 없더라도 그 말이에요. 상대방 쪽에서 사실은폐 부정행위 이런 걸 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있다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허가가 취소될 거라는 것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실내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4번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체수송. 자, 이거는 지금부터 정리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미리미리 정리를 해놓으셔야. 그리고 이건 빈출 파트이기 때문에. 자, 이 단체소송은 일단 전제가 이게 돼야 됩니다. 집단분쟁 조정을 꼭 기억을 하세요. 단체소송의 대상은 집단분쟁 조정이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이 단체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를 했다거나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두 가지 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소비자 단체가 있고 비영리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자,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두 개 단체가 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체들이 자기 단체 정관에 이런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또는 이런 활동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3년 이상. 그런데 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단체 소송을 제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단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소비자 단체는 이런 요청이 없더라도 이 요청을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청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지금. 이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가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 단체 소송은 법에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임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자, 원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단체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 판결이 확정됐어요. 여러분들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은 다시 소를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겠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게 보니까 이 단체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요청받는다거나 이렇게 정보 주체 이익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보 처리자 쪽하고 결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정보 주체를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정보 처리자 쪽 이익을 대변해가지고 고의로 이렇게 기각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럴 때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도 또 하나 있고 새로운 증거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견됐어요. 새로운 증거. 그러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 새로운 증거가 다른 단체가 증거를 발견했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국가 쪽이나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5번으로 갑시다. 행정기본법상의 처분의 취소 철회인데 여러분들 이 행정기본법은 지금 기본 이론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조문하고 진도별 맞춰가지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런 게 기본이에요. 행정기본법이. 자, 취소는 이 처분이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철회는 적법인데 사정 변경 등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 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취소는 처분 당시부터 뭔가 하자가 있고 철회는 적법인데 후발적 사유.
자, 이런 경우죠. 처분이 위법부당할 때입니다. 행정청이 자신들이 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전부나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취소 때문에 당사자의 신뢰가 깨지면 안 되겠죠. 보호가치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 스스로 취소를 하는데 원칙 소급표. 다만 신뢰보호 차원에서 장래적으로 취소를 해서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말이 없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 자, 이런 처분들은 다 수익적 처분이겠죠. 이런 수익적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를 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은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취소로 인해서 이익 형량을 해줘야 돼요.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할 공익과 비교 형량을 해서 공익이 더 중대를 할 때 취소가 정당화 되는 것입니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 후발적 사유죠. 적법했는데 후발적 사유. 이럴 때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래 향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입니다. 자, 이렇듯 취소와 철회는 개념상 구별되는 거예요. 사유가 다르죠. 사유. 자,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 당연해요. 여기도 철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있다면 그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할 공익 간의 이익 형량을 반드시 또 해줘야 됩니다. 이 비교 형량은 우리 행정법의 대원칙이죠. 자,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자,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실효성 확보 수단. 행정강제. 행정강제 중에 강제집행. 이런 특별한 큰 틀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리고 즉시강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대집행은 우리가 일반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에 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의 경우에 대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단 대집행이 돼요. 일반법에 따라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개별법에 보니까 이행강제금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된다는 거죠. 둘 다. 대집행도 가능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는 행정청이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대체적 자기 위반의 경우에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둘 다 가능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디로 갈 거냐는 행정청의 재량. 자, 우리 강제집행은 일단 항상 뭐가 전제로 깔려면 의무 위반자인 상대방, 당사자가 이렇게 시정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시정을 했다면 이행이 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계속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이행강제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무 이행강제가 됐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시정을 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꼭 기간 내 시정하라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까지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 제재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지나가지고 시정해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때도 있어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징금 부과는 제재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 처분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부과라는 것이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공매 통지의 하자가 있습니다. 이 공매 통지는 공매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통지는 절차일 뿐이에요. 이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매가 들어갔다면 이 공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소송 대상으로 다퉈야 돼요. 왜? 공매 통지는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 아직 공매, 경매가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 통지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공매 통지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 공매가 소송 대상입니다. 굉장히 빈출되는 지문이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갑시다.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게 법규적 성격을 띠고 있냐 아니면 행정규칙의 성격을 띠고 있냐 이걸 형식까지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으로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판례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냐 이거를 잘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여러분들 대통령령 외에 장관들이 바라는 부령이라든가 그 외에 뭐 단체장이 바라는 규칙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입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가 이 시행규칙 별표에 이런 제재처분 기준, 이 제재처분이 되게 재량처분의 기준들이죠. 이런 기준들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격을. 이런 기준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나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의 제재처분 기준, 이렇게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때는 또 법규명령으로 봐요. 자, 행정각부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인데 비록 법령의 근거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어요. 잘못됐죠? 고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데 대외적 구속력, 법규명령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상위 법령의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자, 형식을 지정을 해줬죠. 위임을 할 때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하라. 이렇게 형식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행정부가 입법할 때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상위법이 형식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시 등의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 위임에서 형식을 정해줬는데 이 부분을 위반을 했죠. 그럼 이것도 결국 뭡니까? 위임한 상위법을 위반한 꼴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 법규성을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대해서 부령에서 변경했다. 자, 상위법의 내용을 위임도 없이 하위법이 바꾼다?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외적 구속력, 법규성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역번부터 리을번이 우리 판례가 전부 다 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입니다. 자, 8번 갑시다. 통고처분. 의의를 잘 잡아야 됩니다. 통고처분 또는 범칙금이라고도 하죠. 자, 이 행정청이 원래 이 위반 행위가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할 사안이에요. 이걸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형벌이기 때문에 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형사소송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겠죠.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서 형사소송을 통해 법원이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형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행정복귀에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벌금 과료의 상당한 금액, 이걸 범칙금이라 그래요. 범칙금 납부를 통고한다라고 해서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고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 통고한 범칙금을 납부를 했다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처벌로 가는 거죠. 행정청은 검사에게 고발을 해서 정식 형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국세청장이 이 통고처분권자인데 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발을 한 이상 이제 검사 권한이에요. 검사한테 넘어간 겁니다. 요 행정청에게는 고발을 했다면 더 이상 통고처분에 관한 권한이 상실됩니다. 검사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을 못해요. 해도 무효입니다. 통고처분했다 하더라도 무효. 그래서 이 지금 고발을 했는데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고처분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고발은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는 공소제기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행을 했더라도 의미 없죠. 이게 무효가 돼버리니까 고발에 따른 형사 절차 이행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서 위법이다.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이때는 형사처벌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납부했는데 공소제기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안은 고발 후에 통고처분이기 때문에 통고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검사는 이미 고발이 왔고 공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고처분은 결국 어디로 갈 사안입니까? 형사소송에서 해결할 사안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따로 있다면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동시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돼버리면 이것도 똑같아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대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쪽 대상이 아니라 형사로 갈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한다. 자, 이거죠. 납부를 할지 납부하지 않을지 강제성이 없어요. 상대방이 결정하는 겁니다. 강제성 없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또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은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납부하면 이걸로 처벌 끝,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인데, 자, 이 고발은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런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 이 자체는 재량이에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즉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일단 고발 들어갔다면 행정청에게는 통고처분의 권한이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관장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고발은 나왔죠. 이 고발 및 이에 의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발 들으면 공소제기는 적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 반드시 통고처분을 하고 고발하는 건 아닙니다.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도 있다. 자, 9번 갑시다. 신고와 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신고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효력 발생할 때 자기완결적 신고, 수리 요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일반적 건축 신고. 자, 이런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래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원래 수리가 필요가 없어요.
수리가 없더라도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신고를 이렇게 반려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수리거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일반적인 건축 신고인데 행정청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법에 보니까 신고가 발견된 상태에서 건축 신고했으니까 나는 건축 시작하겠다. 이렇게 건축을 개시를 해버리면 이 행정청으로부터 이미 법률에서 건축법이라는 법률에서 나중에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게 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시정 안 하면 과태료 이런 식으로 불이익 조치가 예정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불이익 조치가 뻔히 예상이 될 때는 이 신고 반려가 위법하다 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요 단계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훨씬 국민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 반려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뒷말이 틀렸죠. 이 거부행위는 항고 소송에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우리 판례는 처분성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건축법의 건축신고 이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됐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됐건 전부 다 항고소송에 대상된다. 이렇게 끌고 가면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신고입니다. 이럴 때는 재량입니다. 그리고 의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럴 때는 건축법의 신고 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개발행위 허가 이 요건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를 해야 되는 수리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거. 적법한 신고가 제출, 접수했을 때. 그래서 법령 등에서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통지만 하면 끝납니다.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적합할 것을 신고 의무 이행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상에 따른 적개각 영업신고 요건은 갖췄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요건은 갖췄죠. 근데 문제는 이 영업신고를 한 장소가 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에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받아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건물, 건축법 위반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다 구비해야 됩니다. 식품위생법 요건도 갖춰야 될 것이고 건축법의 요건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10번 갑시다. 국가배상. 우리 국가배상법상에 위법행위가 있어야 될 텐데 공무원이 법령 위반 행위를 하는 거죠.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 이 법령 위반의 범위가 넓습니다. 꼭 형식적 법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 다 지켜야 돼요.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는 전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부수적이라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를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이익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권리관념이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이게 침해가 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보호할 목적이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는 개인의 이익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익보호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배상심의의 결정. 자, 우리가 이제 소송 들어갈 때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가짐으로 배상 신청인과 상대방은 그 결정에 구속돼서 이에 동의한 경우 소송 제기를 통해 배상 판결을 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동의 후라도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일단 동의는 하지만 손해배상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는 배상의 기준. 우리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의 기준이
이것만 배상하라 이런 식의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배상액 산정할 때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배상액 결정의 기준이 될 뿐 배상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꼭 3조에 구속받지 않고 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도 배상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회 기본잡기 문제를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매주 수목 기본잡기 모의고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방영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